Å være avhengige av leveranser fra andre sider av jorda, både i fredstid og ikke minst i krigstid, gjør oss sårbare. SV mener at korte forsyningskjeder er et langt bedre alternativ enn det langreiste alternativet som nå ser ut til å bli valgt. Regjeringens vurderinger rundt mulige leverandører av langtrekkende presisjonsild, og de stemmer derfor mot bevilgningen. Bare la meg si det veldig tydelig, at det mener Høyre er uheldig. Jeg forstår at dette skyldes innvendinger mot anskaffelsesprosessen, men dersom flere partier hadde fulgt denne logikken og stemt mot innstillingen, så ville denne helt nødvendige avskaffelsen blitt unødvendig forsinket og fordyret. Og det har vi ikke råd til, sånn som verden ser ut i dag. De som stemmer imot, bruker motknapp og reiser seg. Det voteres. Voteringen er avsluttet. For stemte 85, mot stemte 14, og dermed er innstillingen vedtatt. 지난달 노르웨이에 수출된 K39 천무가 오딘해창 국리르라는 이름을 달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 16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이번 계약은 13조 원대에 달하는 폴란드 수출권에 비해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계약 이면에는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이 노르웨이마저 이런 선택을 할 줄 몰랐다며 깜짝 놀란 이유, 그리고 이제 천무가 유럽을 넘어 서방권 다연장 로켓의 표준으로 거듭나고 있는 그 반전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기릿! 노르웨이는 콩스버그와 나무와 같은 거대 방산 기업을 보유한 명실상부 세계적인 미사일 및 로켓 제조 강국입니다. 사거리 300km를 자랑하는 NSM 미사일은 미 해군조차 차세대 표준으로 채택할 만큼 독보적이며 남모의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나토에서 줄을 서서 사갈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런 자부심 높은 방산 강국 노르웨이가 최근 자국의 포병 체계를 한국산으로 완전히 채워넣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K9 자주포는 어느덧 52문에 달하며 이제는 장거리 화력의 핵심인 K39 천무까지 전격 구입하였죠. 자체 기술력이 충분한 노르웨이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 결정이지만 그만큼 한국산 포병 체계의 성능과 신뢰성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노르웨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을 선택한 것은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나토 전체에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노르웨이는 1949년 나토 창설을 함께한 12개국 창설 멤버 중 하나로 오랜 기간 중립을 지켰던 핀란드나 스웨덴과 달리 북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서방 군사 동맹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전통적인 나토의 리더국인데요. 특히 노르웨이는 나토 국가 중 당시 소련과 직접 국경을 맞댄 유일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과 해군 전력이 집중된 콜라반도 바로 옆에 위치하여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감시초소 역할을 담당해왔죠. 게다가 10년 넘게 나토를 이끌어왔던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바로 노르웨이 총리 출신으로 이런 상징적인 국가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기존 동맹 방산 강국의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CTM-X라는 미사일 때문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계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이 바로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CTM-X이며 노르웨이 공영 매체 등을 통해 이 미사일 도입이 공식 확인되어 이로써 노르웨이는 CTM-X의 첫 번째 수출국이 되었고 사실상 이 무기가 있었기에 천무의 수출이 성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천무의 차세대 라인업 중 가장 파격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CTM-X는 단순한 사거리 연장탄을 넘어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짐 계열 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모델인데요. 기존 CTM-290 플랫폼을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과 공역학적 설계를 극대화한 초장거리 전술탄도 미사일로 직경 600mm의 크기를 자랑하며 천무 발사대 한 포드당 한 발씩 총 2발이 탑재됩니다. GPS-INS를 통해 9m 이내에 오차라는 경이로운 정밀도를 구현했는데 가장 놀라운 점은 탄두 무게는 오히려 CTM-290보다 80% 수준으로 줄이면서 성능은 극대화했다는 것인데요. 탄두 무게가 줄며 파괴력도 줄어들까 우려할 수 있지만 현대전에서는 정밀도가 위력을 압도하고 낙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공식에 따라 속도의 제곱비례 효과로 관통력 및 파괴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탄두 무게를 줄여 확보한 공간과 굵어진 직경 덕분에 내부 부피는 1.5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곳을 고에너지 고체 추진제로 가득 채웠죠. 즉 더 가벼운 차체에 훨씬 더 큰 연료 탱크를 장착한 격입니다. 이에 경이적인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종말 돌입 단계에서 마 7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며 사실상 극초음속 영역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하강하던 미사일이 지표면 근처에서
위치에서 기술을 들어 수평 비행을 하거나 고도를 높이는 풀업 기동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궤적을 계산해 요격을 수행하는 패트리어트 S-300 같은 기존 방공 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마하칠로 돌입하는 물체가 변칙 기동을 하면 지상 레이더의 데이터 처리 속도보다 미사일의 위치 변화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격 미사일이 표적을 맞추려면 표적보다 최소 3에서 5배 이상의 기동성을 가져야 하는데 CTM-X가 10G의 힘으로 회피 기동을 하면 요격탄은 30G에서 50G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급 회피를 해야 하기에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CTM-X를 보유한 천무이지만 사실 노르웨이 도입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닌데요. 막판까지 수주가 물거품될 수도 있는 치열한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긴박함은 노르웨이 국회 기록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지난 1월 16일 노르웨이 국방 외교 상임위원회에서 약 190억 크론의 규모의 장거리 화력 체계 도입 예산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산은 통과됐는데 과연 어디서 무기를 사오느냐였던 것인데요. 당시 후보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 독일 KNDS의 마스3, 그리고 한국 하나의 K239 천무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1월 27일 노르웨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 천무 조달 계획이 최종 비준되며 확정되었죠. 그동안 꾸준히 천무 도입을 반대해온 SV, 중앙당, 기독교 민주당 등 친유럽 성향의 정당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강력히 저항했는데요. 특히 SV는 왜 굳이 지구 반대편 한국 무기냐며 나토와의 관계를 고려해 독일산을 채택해야 한다고 콕 집어 압박했죠. 마치 과거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 고배를 마셨던 K2 전차의 악몽이 재현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정안까지 제출되면서 두 번에 걸쳐 진행된 투표, 놀랍게도 결과는 천무의 압승이었습니다. 반대측 수정안은 단 14표에 그친 반면 노동당과 보수당 등 주류 정당들이 포함된 찬성 측은 87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인데요. 노르웨이 정부와 다수파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의 최적 해법은 한국이며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이런 미사일을 생산해온 검증된 국가라는 것인데요. 정부 관계자들은 유럽이 단기간에 한국 수준의 품질을 따라올 기회는 없으며 이번에 부결되었다면 안보 공백이 심각했을 것이라며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현장을 함께 보시죠. Det er en spesiell tid vi lever i. Sist det ble diskutert sikkerhetspolitikk i denne, eller siden sist det ble diskutert sikkerhetspolitikk i denne her salen, så har presidenten i USA på nytt trua med å ta alliert land og utfordre hele NATO-samarbeidet. SV har i lang tid advart mot å gjøre Norge avhengig av USA. Vi har lenge pekt på behovet for sterkere samarbeid med Norden og europeiske land som i større grad deler våre interesser. Innkjøp av ytterligere 2 tyske ubåter styrker det strategiske samarbeidet med Tyskland. Tysk og norsk industri utvikler sammen det kampsystemet som utgjør det sentrale styringssystemet i ubåtene og integrerer alle sensorer, våpensystem og navigasjon. Leveransen utgjør en betydelig del av den samlede kontraktsverdien. Dette samarbeidet styrker det norsk-tyske samarbeidet og skaper arbeidsplasser i Norge. Når det gjelder langtrekkende presisjonsild, mener SV at de samme overordnede sikkerhetspolitiske og strategiske vurderingene må gjelde også her. Produksjon i Norge eller i et land nær oss vil i tillegg være god beredskap og god industripolitikk. Å være avhengige av leveranser fra andre sider av jorda, både i fredstid og ikke minst i krigstid, gjør oss sårbare. SV mener at korte forsyningskjeder er et langt bedre alternativ enn det langreiste alternativet som nå ser ut til å bli valgt. Når vi nå står overfor en investering som vil prege hæren i flere tiår, i Senterpartiet at det tysk-norske Mars 3-systemet vurderes fullt ut. Regjeringen har ikke klart å berolige oss i Senterpartiet om at alle sider ved det sørkoreanske alternativet er godt nok vurdert og er det beste valget for fremtiden. Derfor ber vi regjeringen om å ta en runde til. President, Senterpartiet er opptatt av at vi må ta kloke og langsiktige valg når vi investerer i Forsvaret. Derfor bør vi vurdere norsk-europeiske alternativer grundig før vi tar en endelig beslutning. Dette er politikk. Dersom vi nå allerede velger bort Mars 3-systemet, vil vi gjøre vår egen våpenprodusent Kongsberg en bjørnetjeneste. Jeg registrerer at flere er særdeles utålmodige og ikke har tid til å vente med milliardkjøp av missiler. Senterpartiet mener vi må stoppe opp, tenke oss om. Det tysk-norske alternativet Mars 3 fantes ikke da Forsvaret startet prosessen. Anbudsprosessen har blitt innhentet av utviklingen.
Og vi må vurdere en løsning som fanger opp de siste årenes teknologiske endringer. Våre forsvarsbedrifter i verdenseliten på missilteknologi, spesielt gjennom Kongsberg-systemene, NSM og JSM. Det vil være særdeles oppsiktsvekkende dersom vi ikke kobler vår ledende rolle på missilteknologi med anskaffelse av langtrekkende presisjonsild. Et samarbeid med Tyskland om nye lynraske missiler vil være mer fremtidsrettet enn å kjøpe eldre systemer fra andre land. Alle i Norge ønsker å leve i fred. Men om noen angriper oss eller våre allierte, så skal vi slå knallhardt tilbake. Derfor er det helt avgjørende at vi nå anskaffer langtrekkende presisjonsild med flere 100 kilometers rekkevidde, og ytterligere 2 nye ubåter, som altså gir 6 ubåter totalt. Langtrekkende presisjonsild vil gi en helt tydelig avskrekkende effekt. Dette er jo våpen som kan nå langt inn bak fiendens linjer, treffe kommandoplasser, baser, materiell, kritisk infrastruktur, forsyningslinjer, troppeansamlinger og så videre. Og i en moderne krig så er dette helt avgjørende. Man kan bare se til Ukraina, som fikk denne type våpen introdusert sommeren 2022, og hvordan det endret krigens gang og stoppet russernes momentum i deres invasjon. Når det gjelder ubåter, så vil økningen fra 4 til 6 gjøre at Sjøforsvaret kan operere flere ubåter samtidig og til enhver tid. Og det vil være en markant forbedring av vår evne til avskrekking, overvåkning og suverenitetshevdelse. Ingen fiende skal kunne være trygg på å bevege seg inn i våre havområder. Så er det jo sånn i Norge at vi heldigvis finner sammen i de store og viktige spørsmålene. Og langtidsplanen er jo ofte hevet frem som et godt og viktig bevis på dette. Og den evnen til å samarbeide, den er veldig viktig og en av våre nasjonale styrker. Den kommer fra en grunnleggende politisk tillit som vi har til hverandre, og den skal vi aldri ta for gitt. Prosessen bak innstillingen vi behandler i dag gir kanskje en bitteliten grunn til bekymring rundt nettopp dette. Vi ser at flere partier setter spørsmålstegn ved regjeringens vurderinger rundt mulige leverandører av langtrekkende presisjonsild, og de stemmer derfor mot bevilgningen. Bare la meg si det veldig tydelig, at det mener Høyre er uheldig. Jeg forstår at dette skyldes innvendinger mot anskaffelsesprosessen, men dersom flere partier hadde fulgt denne logikken og stemt mot innstillingen, så ville denne helt nødvendige avskaffelsen blitt unødvendig forsinket og fordyret. Og det har vi ikke råd til, sånn som verden ser ut i dag. Så er Høyre veldig klar på at det er Stortingets rolle det er ikke Stortingets rolle å velge leverandører av ulike forsvarssystemer. Og man bør heller ikke bruke saker som dette til å indirekte intervenere i de anskaffelsesprosessene. Vårt ansvar er enkelt og greit å vedta en struktur og vedta budsjettrammene for den strukturen. Så vet vi at ansvaret for en korrekt og opplyst anskaffelse med riktig informasjonsflyt til Stortinget, den ligger tindrende klart på regjeringen. Og om det har skjedd noen feil i denne prosessen, så har Stortinget og også andre myndigheter kontrollmekanismer som kan undersøke og ettergå prosessen og eventuelt ansvarliggjøre regjeringen dersom det blir oppdaget feil. Men spørsmålet om anskaffelsen bør altså holdes separat fra spørsmålet om struktur og budsjettrammer. Til tross for det så får innstillingen et solid flertall, heldigvis, og med dette vedtaket så får Norge et markant sterkere. Summen på nesten 120 milliarder kroner er enorm, men vi vet alle smertelig og inderlig godt at alternativet, passivitet, fort blir dyrere. Sak 6. Innstilling 86 S 2025-2026, jf. proposisjon 29 S 2025-2026. Innstilling fra utenriks- og forsvarskomiteen om anskaffelse av ytterligere ubåter og langtrekkende presisjonsild.
Til denne saken er det satt fram i alt ett forslag. Det er forslag nummer 1 fra Ingrid Fiskaa på vegne av SV, Senterpartiet og Kristelig Folkeparti. Forslag nummer 1 på vegne av SV, Senterpartiet og Kristelig Folkeparti er opptatt. De som stemmer for forslaget, bruker for-knapp og sitter. De som stemmer imot, bruker mot-knapp og reiser seg. Det voteres. Voteringen er avsluttet. For stemte 14 og mot stemte 87. Dermed er forslaget forkastet. Innstillingen refereres. Romertall 1, punkt 1 er opptatt. SV, Senterpartiet og KrF har varslet at de vil stemme imot. De som stemmer for innstillingen, bruker for-knapp og sitter. De som stemmer imot, bruker mot-knapp og reiser seg. Det voteres. Voteringen er avsluttet. For stemte 85, mot stemte 14, og dermed er innstillingen vedtatt. 한편 한국 천무에 밀려 수주에 실패한 독일 KNDS는 최근 충격적인 폭로까지 이어지며 2차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 군사 매체인 호슈바르츠 포럼에 따르면 독일 KNDS는 자사의 마스3 플랫폼에 탑재할 자체 생산 미사일조차 단 한 발도 없는 상태였던 것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엘비사에 프레데터 호크 미사일을 사용하는 궁색한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만 이는 노르웨이 외교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권과 국제법 준수를 핵심 가치로 삼는 노르웨이는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매우 비판적이며 2024년 5월에는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공식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를 이유로 노르웨이 구프펀드가 이스라엘 기업 11곳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도 했죠. 이에 독일 KNDS 측은 미사일을 독일 기업 딜에서 생산하고 이스라엘제 부품을 빼겠다고 변명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수주를 따내려 했지만 사실 결정적인 수주 실패 사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준 미달이었던 것이죠. 500km급 심층 타격 능력을 요구한 노르웨이 군 당국에게 사거리 300km에 불과한 프레데터 호크는 후보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천무는 노르웨이의 모든 세부 조건을 통과했는데 이는 한국이 이미 500km급 천무용 미사일을 완성했다는 뜻이죠. 한편 망급해진 KNDS는 노르웨이 콩스버그에 NSM을 개조해 마스3용 3SM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이는 2035년에나 완성될 10년 뒤의 이야기일 뿐이라 가볍게 무시당했습니다. 이런 독일의 상황이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한국은 이미 천무2와 KT짐 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로 사거리 500km급 탄도미사일을 지금 당장 양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순항미사일인 하푼, 액조세, NSM 등은 개발국이 흔하지만 탄도미사일 분야에서는 서방 국가 중 단연 독보적입니다. 한국의 사거리 500km는 기술적 장벽이 아니라 단지 생산 라인을 돌려 수량을 맞추는 양산의 영역인 것인데요. 한국의 미사일 라인업을 보면 갱도 타격용 벙커버스터인 KT짐-1, 천무 발사대용 이동형 KT짐-2, 그리고 노르웨이 요구에 맞춰 500km 사거리를 정확히 맞춘 수출형 KT짐-500까지 구축해놨죠. 향후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나는 건 안 비밀. 특히 한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규정까지 가지고 놀 정도로 미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1, 즉 절대 수출 불가 조건인 사거리 300km 이상과 탄두 중량 500kg 이상 규정을 피하기 위해 CTM-290은 사거리 290km에 탄두 500kg을 꽉 채워 넣었고 CTM-500은 탄두를 400kg으로 조정하는 대신 사거리를 500km로 늘려 규제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처럼 재원을 자유자재로 요리하며 대량 양산까지 가능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미국의 프리즘도 사거리 500km를 보유하고 있고 나토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노르웨이에게 미국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말이죠. 현재 CTM-X와 미국의 프리즘 미사일은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의 양대 산맥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24년 8월경 미국은 노르웨이의 프리즘 구매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절했는데요. 미국은 이 무기를 자신들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은 프리즘의 공동개발 파트너인 호주 외에는 그 어떤 국가에도 이 미사일의 판매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팔 수 있지만 그 발사대에 들어갈 가장 치명적인 화살인 프리즘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인데요. 빈수레만 넘겨주겠다는 뜻이죠. 게다가 미국은 심지어 노르웨이에 사거리 80km급 ER, GMLRS 수출 요청조차 거절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미국의 하이마스 및 관련 탄약 생산 라인은 이미 미군 자체 물량과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만으로도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노르웨이가 하이마스와 프리즘을 주문하더라도 실제 인도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건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노르웨이는 2018년 이전 전력화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하나는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한국 내 생산 라인은 물론 폴란드 현지 거점까지 활용해 원하는 시기에 즉각 납기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죠. 노르웨이 국회의원이 만약 이를 거부한다, 그냥 나라 팔아먹겠다는 뜻. 사실 이번 노르웨이 수주는 폴란드 현지 공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선 폴란드의 기술과 인프라를 너무 퍼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된 것인데요. 최근 하나에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현지에서 약 5조 6천억 원 규모의 천무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하며 CGR-80 로켓 1만 발 현지 생산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향후 CTM-X와 같은 500km급 진보 탄종의 현지 생산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주요 외신들은 이 폴란드 로켓 공장이 노르웨이 계약 체결의 결정적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죠. 한국엔 폴란드가 절실히 필요한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닌 바로 정치적 국적 세탁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EU 내에서 생산된 무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세이프 기금 등을 조성하며 한국 같은 역의 국가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에 합작 법인을 세워 미사일을 생산하며 이 무기들은 법적으로 EU 생산 무기로 인정받아 유럽 시장의 문턱을 가뿐히 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고립된 반도 국가이기에 유사시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무기를 수송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위험한데요. 이를 유럽의 심장부인 폴란드에서 즉각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다면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요구할 즉각 납기 조건을 완벽히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미사일은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대당 가격이 내려가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데 한국군 수요에 폴란드와 주변국 물량까지 합쳐져 수만 발 단위의 생산이 가능해지면 가격 경쟁력은 독보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외환은 다시 CTM-X 개량형이나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한 R&D 자금으로 재투자되는 것이죠. 결국 폴란드를 전초기지로 삼은 것은 직접 무기를 팔 때 따를 수 있는 전쟁 장사꾼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미국의 견제를 피하면서도 유럽 내 규정을 준수하는 가장 완벽한 방산 외교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최근 북유럽 군사 매체 발틱 디펜스 리뷰에서는 한국 시스템의 견고한 성능에 가격과 인도 시간 그리고 폴란드 생산허브 구축이라는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더해지면서 로키드 마틴 하이마스보다 세계 시장에서 훨씬 우위에 서게 되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On Tuesday, January 27th, Norway's parliament approved a roughly €1.7 billion procurement plan for long-range artillery to boost the country's defensive capabilities and to further deter Russia in the Arctic. This was followed up with a signing ceremony in Oslo on January 30th. Speaking about the decision to go with the South Korean option, NDMA Director General Gro Yare stated, "Based on the bids we received, our assessment is that Hanwha's Chunmoo system provides the Norwegian armed forces with the best combination of performance, cost and ability to deliver. We greatly appreciate the transparency, competence and professionalism Hanwha Aerospace has demonstrated throughout this process." Elaborating on the statement, it said that the South Korean system met all requirements set by Norway for the ground-based artillery, including the ability to fire at a range of up to 500 kilometers or 310 miles. The K239 also was said to offer the quickest delivery time, something that seems to matter more and more in the current geopolitical environment. The Chunmoo was simply the better option regardless of politics. Indeed, the Korean system's solid performance combined with the big differentiating factors of cost and delivery time would have put it far above Lockheed Martin and HIMARS. 이번 승리는 단순히 무기 몇 대를 판 것이 아닙니다. 자국 기술의 자부심이 높기로 유명한 북유럽의 방산 강국조차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무기가 아닌 대한민국 기술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이 증명된 사건인데요. 독일이 10년 뒤에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머뭇거릴 때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전 세계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화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꽁꽁 숨겨두었던 사거리 500km급 초정밀 타격 능력, 그 불가능해 보였던 영역을 대한민국은 우리만의 독보적인 탄도미사일 기술로 완벽히 정복한 것이죠. 이제 나토의 가장 위험한 최전방을 지키는 것은 유럽의 창도, 미국의 방패도 아닌 대한민국 장인들이 빚어낸 오딘의 창 국리르가 그곳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이 진짜 미친 국가인 이유. 500kg에 300km가 안 된다고. 그럼 499kg에 3만 km는 되는 거지. Czołgi K2 systematycznie trafiają na wyposażenie jednostek 16. Na ostatnich ćwiczeniach Dragon oddaliśmy celny strzał z odległości 5 km, co okazało się rekordem w koreańskiej armii. Bardzo fajnym rozwiązaniem, ciekawostką, jeżeli chodzi tutaj o dowódcę, jest system Hunter Killer, czyli pozwala to dowódcy osobne namierzanie celu niezależnie od działonowego, a w razie czego przejęcie uzbrojenia i również prowadzenia skutecznego ognia. Ten czołg jest o wiele bardziej prosty w obsłudze niż PT-91 czy... Ten czołg się dostosowuje do obsługującego, nie tak jak było w poprzednich czołgach, że to człowiek musiał się dostosować do sprzętu. Czołg K2 to był strzał w dziesiątkę, ponieważ jak to żołnierze w czasie pracy też podkreślili, że praca na czołgu K2 to jest czysta przyjemność. W czołgu K2 jest bardzo dużo miejsca w przedziałach, także bez problemu się mieszczę. Jest bardzo komfortowy, również podczas strzelania, jak i jazdy.
Jest dużo szybszy, tak? Bo silnik jest 1500 koni mechanicznych. 지난 2월 16일 폴란드 동북부 혹한 속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하의 기온과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 그리고 질퍽이는 진흙탕 속에서 전 세계 이름을 떨친 서방의 전차들이 쓰러져갈 때 오직 단 하나의 전차만이 설원을 찢으며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K2P였습니다. 현재 폴란드 제국 기갑여단에서는 K2전차 승무원들을 위한 올해 첫 교육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훈련 소식에 이례적으로 폴란드에서는 감격스럽다라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고조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훈련을 넘어 폴란드 기갑부대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과는 바로 한국군 교관 없는 홀로서기에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점인데요. 도입 초기 기술 전수를 위해 머물렀던 한국 기술진이나 군인들의 빈자리를 폴란드 장병들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메운 것이죠.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 모든 완벽한 숙달 과정이 K2 전차를 도입한 지 단 1년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21세기형 최첨단 디지털 장비로 도배된 3.5세대 주력 전차를 타국 부대가 단기간 내에 완전히 터득하여 자신들만의 자체 교육 과정까지 100% 운용하게 된 것은 세계 군사 역사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요. 이는 폴란드 장병들의 뛰어난 역량과 열정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K2 전차가 가진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운용 체계가 완벽한 시너지를 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다루기 어렵다면 무용지물인데 K2는 그 한계를 가볍게 뛰어넘은 것이죠. 더욱 전율이 돋는 것은 훈련이 진행된 환경입니다. 이번 교육은 라스푸티체를 방불케 하는 질퍽한 진흙탕과 허리까지 차오르는 폭설 그리고 뼛속까지 얼어붙는 영하의 급격한 기온 저하가 반복되는 매우 혹독한 환경 속에서 강행되었는데요. 이렇게 열악한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멈추지 않고 궤도로 굴린 것은 그만큼 현재 폴란드군이 K2 전차의 장비 신뢰성과 자신들의 숙련도에 대해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적 같은 빠른 숙달과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운용을 가능케 한 K2 전차의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는 현지 장병들의 찬사를 들어보면 그 답이 명확히 나오는데 바로 압도적인 기동성을 첫 번째로 말할 수 있죠. 폴란드 북동부 지형은 겨울철에 눈이 깊게 쌓이고 해빙기에는 끔찍한 진흙탕으로 변하는 악명 높은 험지입니다. 현지 폴란드 전차병들은 레오파르트 2나 미군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무려 15톤가량 가벼운 K2의 55톤급 무게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입을 모아 평가하고 있는데요.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가 이곳을 지나가면 땅이 푹푹 움푹해요. 뒤따르는 차량들까지 줄줄이 고립돼 작전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이들 전차는 동부지역 넓은 평원으로 배치를 이전시켰고 이곳 동북부 지역은 오직 K2 전차만이 남게 되었죠. 또한 K2의 전매 특허인 유기압 현수장치가 이 지옥의 땅에서 완벽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눈 덮인 구릉지나 도랑이 파인 폴란드의 복잡한 지형에서 차고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이 놀라운 기능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승무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현지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 폴란드 매체들은 K2가 눈 속에 차체를 낮춰 은밀하게 매복했다가 공격 시에만 차체를 물쑥 들어올려 사격하는 등 기존의 PT-91이나 레오파르트 2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칙적인 전술을 보여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기도 오산인데요. 진짜 경악스러운 점은 혹한기에도 즉각 반응하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에 있습니다. 현지 부대에 따르면 평균 온도 영하 20도에서 30도를 가볍게 찍는 브라니에브 지역에서 일주일간 시동을 걸지 않고 세워뒀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전술 기동을 위해 혹한 전용 교체나 개조가 필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급강하는 추운 날씨에는 서방의 최신 기계식 장비들도 뻑뻑해지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K2의 자동장전 장치가 단 한 번의 걸림도 없이 매끄럽게 작동하고 최첨단 열상 장비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눈보라 속에서도 적의 미세한 여론을 정확히 잡아내며 1500마력 파워팩이 시동 즉시 출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과거 구형 PT-91을 타던 승무원들에게 엄청난 기술적 충격을 선사하고 있죠. 이러한 현지 적응력에 이 부대를 이끌고 있는 마르친 양코프스키 중령은 현지 인터뷰에서 K2 전차에 대한 폭탄 선언과도 같은 극찬을 남겼습니다. 과거 T-72부터 자국의 자존심인 PT-91 그리고 이번 K2까지 폴란드의 모든 주력 전차를 직접 경험해본 이 베테랑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죠. K2 전차는 진정한 21세기형 전차다. 탑재된 전자장비, 압도적인 엔진 출력, 그리고 가공할 사거리 면에서 구형인 PT-91이나 T-72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 러시아산 T-72야 그렇다 쳐도 폴란드산 PT-91과도 비교조차 불가하다며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PT-91은 폴란드에게 있어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그들의 자부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PT-91은 폴란드가 과거 소련제 T-72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만든 국가적 자존심인데요. 사격 통제장치와 반응장갑 거기다 엔진까지 폴란드산으로 교체하며 드디어 폴란드가 소련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훌륭한 전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모델이었죠. 그런 감격스러운 역사가 담긴 전차를 타고 평생을 훈련해온 베테랑 지휘관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한국산 K2 그것도 임시 방편격인 개필러 버전을 두고 이렇게 비교도 안 된다며 극찬하고 있는 것은 폴란드가 이룩한
완벽한 자국 기갑 기술의 정점을 한국의 K2가 가볍게 뛰어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PT-91은 이렇게 무시당할 만한 전차가 아닙니다. 95년도에 배치된 나름 신형이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기체인데요. 심지어 최신형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에도 없는 자동 장전 장치까지 달렸습니다. 유럽 험지 전용으로 개발되어 운용 인원은 최대한 적게 타야 한다는 실전 철학 기반으로 일찍부터 기계식 자동 장전 장치를 전격 도입했죠. 즉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포탄을 낑낑대며 장전하는 레오파르트2보다 더 현대적이고 진보된 설계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 설계인 독일, 미국 전차는 당시 자동 장전 장치가 너무 툭하면 고장이 나고 내부 자리만 엄청나게 차지해 고육지책으로 사람 4명을 태워 완력으로 포탄을 우겨넣는 거대한 덩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진흙탕에 맥없이 빠져 견인차만 애타게 기다리는 70톤짜리 무거운 몸집이 된 것입니다.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 거기다 PT-91까지 모두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에게 서방 전차는 너무 무거운 데다 유지보수가 헬이라는 단점이 있었고 자국산 동구권 전차들은 가볍고 익숙해서 좋지만 서방제에 비해 타격력과 방어력이 턱없이 아쉽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K2 전차가 등장한 것이죠. PT-91처럼 가볍고 날렵한 민첩성을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크고 무겁다는 레오파르트2를 능가하는 화력과 정확도 거기다 1500마력 출력까지 완벽히 동시 탑재해버린 괴물이었습니다. 실제로 PT-91의 추중비는 18.52 홀스파워 퍼 톤, 그러나 K2 전차의 추중비는 무려 27.3 홀스파워 퍼 톤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폴란드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K2 전차의 독특한 기술은 따로 있었는데요. 현존하는 전차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전차전 장비와 네트워크 중심전 역량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Czołgi K2 systematycznie trafiają na wyposażenie jednostek 16. Dywizji Zmechanizowanej. Jedną z tych jednostek, do których trafiają czołgi bardzo regularnie, jest 9. Braniewska Brygada Kawalerii Pancernej, a to z kolei sprawia, że także regularnie odbywają się tutaj kursy dla czołgistów. To bardzo ważne z punktu widzenia wyposażenia jednostki i oczywiście jej wyszkolenia. Zaczynamy od teorii z praktyką oraz praktyki. W międzyczasie podczas szkolenia wykonywane są także testy tolerancji tlenowej oraz szkolenie podwodne załóg czołgów, ponieważ czołg może pokonywać przeszkody wodne. Czołgi K2 tutaj w Braniewie zastępują wysłużone już czołgi PT-91. Jak podkreślają sami wojskowi, to można powiedzieć przełom technologiczny. Jednostka, która jest teraz na wyposażeniu 9. Braniewskiej Brygady Kawalerii Pancernej, mówimy oczywiście cały czas o czołgu K2, to jednostka bardzo nowoczesna. Bardzo nowoczesny, daje to dużo możliwości, ale jednocześnie niesie ze sobą wyzwania, ponieważ kursanci muszą się nauczyć obsługi tego sprzętu, komputerów pokładowych oraz systemu kierowania ogniem. Kursanci podkreślają, że możliwość wejścia do takiego czołgu to jedno, ale możliwość szkolenia się, zdobywania tych umiejętności, które później pozwolą być częścią 3-osobowej załogi takiego czołgu, to bardzo duża rzecz. To jest ciężki sprzęt i trzeba używać dużo siły i trzeba mieć tą siłę, trzeba ćwiczyć, dbać o swoją sprawność fizyczną, ale dla każdej kobiety na pewno by się to udało. W czołgu K2 jest bardzo dużo miejsca w przedziałach, także bez problemu się mieszczę. Pole manewru też, mogę się obracać lewa, prawa, nie ma żadnego problemu. Załoga 3-osobowa podzielona jest na dowódcę działonowego i kierowcę. Każdy z nich ma swoje zadania, zarówno jeśli chodzi o obsługę, jak i przygotowanie czołgu. Kurs czołgistów tutaj w Braniewie jest organizowany w tym roku po raz pierwszy, ale po raz 5 w ogóle. Natomiast jeżeli chodzi o liczbę tych czołgów, to w tej chwili do Polski trafiło już 180 takich jednostek, a zgodnie z umową, którą podpisał minister obrony narodowej w ubiegłym roku, do 2030 roku takich jednostek w całej Polsce będzie niemal 400. Ryk silników, kurz i adrenalina to przyjemniejsza część szkolenia żołnierzy Braniewskiej Brygady, którzy uczą się sprawnej obsługi czołgów K2. Wcześniej musieli wysłuchać wykładów z budowy i eksploatacji maszyn. Po teorii pozostała już tylko praktyka. Czołgiści nie ukrywają, nowe pojazdy to dla polskiej armii technologiczny skok w przyszłość. Ten czołg jest o wiele bardziej prosty w obsłudze niż PT-91 czy T-72. Młodzi żołnierze wychowani w tej erze jakby cyfryzacji, w tym między innymi ja, o wiele łatwiej się odnajdują w tym czołgu. W kursie obsługi południowo-koreańskich pojazdów bierze udział 14 załóg 1. Batalionu Czołgów, łącznie 42 żołnierzy 9. Braniewskiej Brygady Kawalerii Pancernej. Szkolenie trwa ponad 2 miesiące. Ten czołg się dostosowuje do obsługującego, nie tak jak było w poprzednich czołgach, że to człowiek musiał się dostosować do sprzętu. Tutaj wszystko jest regulowane. Te czołgi dają nam więcej możliwości, ale też więcej od nas wymagają.
Obsługa tutaj wymaga więcej myślenia niż siły, gdzie w czołgach poprzednich było zupełnie na odwrót. Technologiczna przewaga K2 nad innymi czołgami to połączenie siły ognia, zaawansowanego systemu obrony przeciwpancernej i cyfrowego wsparcia. Pojazd pokonuje przeszkody wodne o głębokości do 4 metrów. Na polu walki może oddać nawet 15 strzałów na minutę i zwalczać cele w ruchu. Lepszy, bardziej jakościowo efektywniejszy silnik, zupełnie inny skomputeryzowany system kierowania ogniem, zaawansowany system wyszukiwania celów, który pozwala widzieć z daleka zarówno w dzień, jak i w nocy. W braniewskiej jednostce jest już prawie 60 czołgów K2. Po szkoleniu teoretycznym pora na praktykę. Strzelanie z ostrej amunicji kończy ponad 2-miesięczny kurs, które przeszły załogi czołgistów z 9. Brygady Kawalerii Pancernej w Braniewie. Czołg K2 to był strzał w dziesiątkę, ponieważ jak to żołnierze w czasie pracy też podkreślili, że praca na czołgu K2 to jest czysta przyjemność. K2 to przede wszystkim moc, zasięg i precyzja. Dzięki nowoczesnym systemom namierzania osiąga cel oddalony o 8 km. Jest bardzo komfortowy, również podczas strzelania, jak i jazdy. Jest dużo szybszy, tak? Bo silnik jest 1500 koni mechanicznych, co pozwala na prędkość 70 km na godzinę do przodu i do tyłu 32. To jest nieporównywalna prędkość w porównaniu do PT-91 twardy. Stary sprzęt w 9. Brygadzie jest systematycznie wymieniany. Realizowane są kolejne transporty z Korei Południowej. Trwają też szkolenia żołnierzy. Na poligonie w Orzyszu dobiega końca 10-tygodniowy kurs, podczas którego załogi zapoznały się z możliwościami nowego sprzętu. Południowo-koreańskie czołgi K2 to jedne z najnowocześniejszych maszyn na świecie, znane z zaawansowanych rozwiązań technologicznych. Bardzo fajnym rozwiązaniem, ciekawostką, jeżeli chodzi tutaj o dowódcę, jest system Hunter Killer, czyli pozwala to dowódcy osobne namierzanie celu niezależnie od działonowego, a w razie czego przejęcie uzbrojenia i również prowadzenia skutecznego ognia. Czarne Pantery są w dyspozycji innych jednostek 16. Dywizji, w tym 20. Brygady z Bartoszyc. Niedawno czołgi K2 trafiły również do 15. Giżyckiej Brygady Zmechanizowanej. Wóz i załoga to jedno, natomiast logistyka, części zamienne, cały system obsługowo-naprawczy to jest całkowicie nowa i ogromna praca do wykonania. Południowo-koreańskie K2 Black Panther są uznawane za jedne z najbardziej zaawansowanych technologicznie czołgów na świecie. Posiadają nowoczesny system zawieszenia hydropneumatycznego, który umożliwia dostosowanie wysokości zawieszenia do warunków terenowych, a także system automatycznego ładowania, co pozwala oddawać strzały co 7 sekund. Na ostatnich ćwiczeniach Dragon oddaliśmy celny strzał z odległości 5 km, co okazało się rekordem w koreańskiej armii. Czołgiści z Braniewa są już gotowi do obsługi nowych pojazdów. Czołg K2 posiada prawie dwukrotnie większą moc silnika od polskiego czołgu PT-91 twardy, który do tej pory był podstawowym elementem uzbrojenia braniewskiej brygady. Koreański pojazd może się pochwalić lepszą mobilnością, zaawansowanym systemem opancerzenia i zarządzania polem walki. Radosław Sołyga. 사실상 PT-91의 기술 세대가 구시대의 피처폰이라며 KT 전차는 안면이 인식이 되는 최신형 스마트폰 수준으로 아득한 격차가 있는 것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전차의 두뇌, 즉 지능을 담당하는 베트로닉스와 사격통제 시스템에서 그 차이가 벌어집니다. PT-91은 표적을 눈으로 찾고 조준하는 과정에서 승무원의 수동 조작 비중이 몹시 높죠. 하지만 K2표는 태생부터가 아예 디지털 전차로 설계되었습니다. K2에 탑재된 자동 표적 탐지 및 추적 기능, 즉 헌터킬러 기능 덕분에 최첨단 센서가 적 전차를 스스로 식별해서 락온을 걸어버리는데요. 전차가 시속 50km 이상으로 험지를 미친 듯이 달려도 컴퓨터가 주포를 목표물에 자석처럼 꽉 잡아주어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보장합니다. 특히 나토 연합훈련이었던 드래곤 입사 훈련에서 K2 전차가 무려 5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했던 사건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거기다 미래전의 승패를 가르는 네트워크 중심전 역량은 단연 압도적인데 PT-91은 무전기에 의존해 소통하며 전차장의 육안으로 좁은 시야의 전장을 파악하는 전형적인 아날로그 전차라면 K2표는 최첨단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주변의 아군 전차, 상공의 정찰 드론, 후방의 포병 부대와 초단위로 실시간 전장 정보를
위치를 완벽하게 공유합니다. 산 너머에 있어 보이지 않는 적도 아군 드론이 좌표를 찍어주면 내 전차 모니터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니 폴란드 장병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폴란드 현지에서 그것도 폴란드산 PT-91을 대체하고 있는 K2 전차의 이러한 소식은 우리 방산업계에 남다른 감회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수출 실적을 올린 것을 넘어 20여 년 전에 뼈아픈 패배를 서력하는 순간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폴란드의 PT-91과 대한민국 전차 사이에는 200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 차기 주력 전차 사업이라는 악연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K1 전차 수출형 K1M과 폴란드의 PT-91M이 최종 후보로 맞붙었으나 결과는 안타깝게도 폴란드의 완승이었죠. 당시 우리 전차는 객관적인 성능 면에서 앞서고도 수출 경험 부족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 과학자들은 그 뼈아픈 실패 앞에 주저앉지 않았는데 오히려 말레이시아에서의 굴욕은 K2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가장 선명한 이정표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K2는 동구권과 서구권 전차들의 핵심 장점만 그대로 흡수하여 우리 손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의 경쟁 상대였던 PT-91은 현재 비교조차 되지 않고 심지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명실상부한 지상전의 왕자로 거듭난 것이죠. 사실 테스트베드가 한국이라는 데에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극악한 사계절과 지옥같은 험지가 K2 전차에게는 시험 장소였고 훈련지였으니 폴란드의 다양한 험지와 척박한 날씨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국토의 70%가 돌산이고 하천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한국의 땅은 비나 눈이 오면 전차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 지옥을 뚫고 전진하기 위해 차체를 뱀처럼 들고 숙이고 비틀어대는 유기압 현수장치가 생존 필수품으로 장착된 것인데요. 한국의 악랄한 진흙탕에서 평생을 구르며 단련된 K2에게 유럽 폴란드의 눈밭이나 핀란드의 늪지 정도는 그저 동네 산책로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특유의 미친 연교차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끓이고 얼리며 빚어낸 내구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라도 장성의 정신나간 폭염을 견디고 강원도 철원의 가혹한 추위를 버틴 K2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지휘관들 입장에서도 자기네 국가의 환경이 가장 가혹하다고 믿어왔는데 저 멀리 한국에서 온 미친 전차는 그보다 더 끔찍한 지옥 환경에서도 가볍게 달리고 100% 사격 정확도까지 보여주니 그저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으며 유럽의 최전방에서 압도적인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K2표, 과거와 현재의 달라진 위상을 생각하니 웅장히 가슴에 찜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이 영하 30도에 설원 덮인 불안이 예보의 무서움을 알긴 하냐고? 아, 강원도? The star of the show and one of the most popular and critically acclaimed aerobatic teams in the world, this is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Black Eagles. Their show is enormously complex, with varied and creative choreography and some enormously challenging formation changes. Most impressively of all, the team switch rapidly from very tight shapes to very wide ones on several occasions. 这是一辆应该是沙特他们自己在研发的这个应该是火箭炮，其他的一些火箭炮系统上不是特别常见，就对生成能力要求这么高。同样巨大的玻璃上面能感受到它的这个厚度。 对，从这个侧面看好直观啊。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중동 최대 방산전시회 WDS 2026. 놀랍게도 이 대형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K방산이었습니다. 국뽕 빼고 봐도 역대급이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 업체들이 중동 멀티를 점령했다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참가한 한국 기업들만 무려 39개 업체, 전시관 크기만 약 2,776제곱미터로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법한데 그냥 행사장 메인 명당 자리를 태극기와 K방산 로고가 싹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코리아 소리가 나오게 판을 깔아놓은 것이죠. 특히 사우디 국방부가 이번 전시회에서 발표한 총 330억 리알, 약 12조 원 규모의 계약 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정식 계약 리스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맨날 방산 전시회 끝나고 어디랑 협력하기로 했다는 MOU 뉴스에 그냥 악수만 하고 왔네 싶으시겠지만 이번엔 진짜 계약으로 그 급이 다릅니다. 사우디 국방부 실행 사무국 차관 칼레드 비아리가 직접 설명한 4대 핵심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기 때문인데요. 라인업을 보시면 나머지 3개가 미국 레이시온, 프랑스 MBDA,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한화가 미국 유럽 방산 강국과 동일한 테이블에서 노는 급이 되었다는 소리죠. LIG 넥스원도 28개 핵심 계약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진짜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대박인 건 단순히 무기만 팔고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사우디 육해공 무기체계 상당 부분을 한국이 관리하고 현지에서 직접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옆 동네 중국도 이번에 작정하고 새를 엄청 불려서 왔는데요.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진정한 짱은 나다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 업체들과 비교당하며 굴욕을 겪었고 이에 중국 쪽 분위기가 쌓여졌다는 후문이죠. 그럼 왜 사우디 WS 2026이 한국 방산 수출 100조 시대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한중간의 비밀스러운 반전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실제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월가의 JP모건은 최근 리포트에서 한국 방산을 대놓고 WDS 2026의 주인공으로 낙점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2026 K방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71조 원의 신규 수주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분석하며, 이는 작년 실적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수치이죠. 한마디로 작년까지가 예고편이었다면 2026년은 본편 개봉이라는 소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만 약 48조 원, 330억 달러 규모의 육상 무기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이 시장의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형 K9과 천물을 중심으로 약 14조 원 이상의 추가 수주 잠재력을 보유한 탑픽으로 꼽혔고, 현대로템은 중동 지역의 노후 전차 교체 수요를 겨냥해 K2 전차 등 약 20조 원 규모의 강력한 수주 모먼트, 그리고 LG 넥스원은 천궁2의 성공적 안착에 이어 중동 방공망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항공 분야였는데, 미국의 F-35 라이트닝2, F-15, 그리고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세계 최강의 전투기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지상에 서 있거나 단조로운 비행만을 선보였고, 특히 사우디나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은 F-35 사고 싶어도 미국이 안파라를 시전 중이라 눈앞에서 구경만 하는 킹받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주인공이 나타났죠.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공식적인 국가대표 에어쇼 팀으로 비행 공연을 선보인 외국팀은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가 유일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비행 프로그램은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호크스와 대한민국의 블랙 이글스 단 두 팀의 에어쇼로 구성되었는데, 지난 2024년에는 중국의 8일 비행팀이 참가했으나 이번에는 한국만이 초청받아 그것도 매일 단독 공연과 합동 비행을 펼쳤습니다. 에어쇼는 국가 간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가장 화려한 외교수단인데요. 수많은 방산강국, 미국, 영국, 프랑스 사이에서 사우디 정부는 향후 10년 이상 이어질 국방 현대화 사업에서 한국을 가장 신뢰하는 핵심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강력한 대외적 선언인 것입니다. 블랙 이글스는 행사 기간 내내 매일 24개의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며 사우디 국왕과 왕실 관계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끌어내었는데요. 사우디 하늘에 태국 문양을 수놓고 해외 에어쇼 최초로 한국의 상징인 무궁화 기동을 선보였는데, 사막 상공에 무궁화 피는 거 보고 국뽕 안 차오르면 사람도 아니죠. 또한 건조하고 공기 밀도가 낮아 비행이 어려운 사우디 사막 기후에서도 8,000피트 상공까지 솟구치며 국산 기체의 신뢰성을 유감없이 증명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The star of the show and one of the most popular and critically acclaimed aerobatic teams in the world, this is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Black Eagles. Their show is enormously complex, with varied and creative choreography and some enormously challenging formation changes. Most impressively of all, the team switch rapidly from very tight shapes to very wide ones on several occasions. This is the Black Eagles' first airshow appearance in the Middle East, but it's not the first time that they have attempted to visit the region. They had been scheduled to perform at the Dubai Airshow last November, but a diplomatic spat between Korea and Japan led to permission being revoked for the team to refuel on the Japanese island of Okinawa, and the whole trip had to be called off. Now relations seem to have thawed somewhat. The Black Eagles stopped in Okinawa en route to the show, the first time that a Korean military aircraft has operated from a Japanese base. The team's final manoeuvre is a truly spectacular one. It's called the Typhoon Break, and it was developed in 2021.
World Defence Show 2026 may not have boasted the biggest flying display lineup, but all that did fly was either very rare, very high quality, or both. Add to that the fact that this is one of the easiest and most accessible exotic air shows for foreigners to attend, and it's not difficult to see why a healthy contingent of aviation enthusiasts from Europe and the Far East were in attendance. 이번 WS 2016의 진짜 꿀잼 관전 포인트는 바로 중국의 대구력입니다. 얘네 이번에 사우디에서 돈지랄 제대로 했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노쇼보다 더 처참한 노계약이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를 제외하고 가장 넓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관을 꾸렸는데 이는 한국 전시관의 2배가 넘는 규모로 무려 280개의 방산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사실상 육해공 모든 중국산 무기가 총 출동했고 중국이 최근 자랑했던 AI 기술이 접목된 각종 신무기들이 대거 출동했는데요. 중국 국영방송 CCTV7은 진정한 중국 방산 역량을 보여주었다면서 이로써 사우디와 중동에 확실하게 우리 기술을 각인시켰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중국 업체는 놀랍게도 단 하나도 없었죠. 사우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28개 리스트와 주요 4대 기업 명단에 280개에 달하는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전시장 한복판에서 자기네 무기가 최고라고 떠들고 있을 때 사우디 왕자들은 한국 부스로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전시회를 홍보관으로 썼지만 한국은 계약실로 썼다. 특히 이번 전시의 최고의 코미디는 중국 군사 전문가 지혜거의 능지처참 순간이었는데요. 전시장 밖을 돌아다니다 한국의 천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 건지 모르고 일단 와 이거 디자인과 설계가 진짜 좋다. 사우디가 정말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네 라며 아는 척을 오지게 하고 극찬을 박아버렸습니다. 반전은 알고 보니 본인이 깐 항공 무기였다는 것이죠. 중국 전문가조차 본능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K방산의 비주얼과 위험인데 일단 지혜거 형은 당분간 방송 좀 쉬고 있어. 沙特他们在进行这个作战当中，针对游击作战、反游击作战的需求会比较大一点，所以像他们这种轻型作战车辆都有非常好的这种装甲防护。这是一辆应该是沙特他们自己在研发的这个应该是火箭炮，就跟我们经常常见这种高机动的火箭炮系统还比较相像的，但是它其实挺重视这个防护的，像外面这些有螺栓的地方都可以增加附加装甲，包括脑袋顶上的可以打这个烟幕弹。对，这里烟幕弹角落上。这可能在其他的一些火箭炮系统上不是特别常见，就对生存能力要求这么高。同样巨大的玻璃上面能感受到它的这个厚度。哇，对，从这个侧面看好直观啊。对，从刚才我正面没有感觉，这样一走过来发现了。这防护性做得非常，就从这边都能看出来。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사우디가 한국 무기의 진심인지 궁금할 법한데요. 단순히 성능 좋고 가성비 좋아서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국가 생존 전략인 비전 2030의 해법을 한국만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우디의 비전 2030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군수품 지출의 50% 이상을 자국 내 생산으로 채우는 것인데요. 석유만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나고 자기들도 직접 무기를 만들고 공장을 돌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형들은 무기는 팔아주지만 기술은 절대 안 되고 공장도 자기네 땅에 지어야 한다며 텃세를 오지게 부리는데 여기서 한국이 등판에 딱 한마디 하죠. 우리는 물건만 팔지 않아. 너네 땅에 산업 생태계를 이식해줄게 라고 말입니다. 이게 중동 형들 입장에선 눈 돌아가는 제안인 것이죠. 단순히 빈말이 아니라는 건 이미 폴란드 사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천무 기술 노하우 이전에 대해서 폴란드 현지 관계자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무기들을 사용해왔던 폴란드였지만 항상 뒤끝은 과도한 유지보수 비용, 부품 갑질, 느린 후속 지원 등으로 통수만 맞았는데 한국과의 협력은 180도 달랐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현지 트럭인 옐치와 천무 발사대를 완벽하게 호환시켜주고 심지어 하나 지원들은 직접 현지에 가서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까지 도와주었죠. 미국과 유럽이 제품을 판다면 한국은 국방 자립이라는 꿈을 파는 중입니다. Starszy Korzensztabowy Gadzała Marcin, kierownik działu remontu uzbrojenia, rejonowe warsztaty techniczne Nowy Dwór Mazowiecki. Szkolenie z obsługi i naprawy południowo-koreańskiego systemu artylerii rakietowej K-239 Chonmu, który w Wojsku Polskim nosi oznaczenie Homar K, organizowany jest przez Inspektorat Wsparcia Sił Zbrojnych na bazie rejonowych warsztatów technicznych Nowy Dwór Mazowiecki, które są pod oddziałem 2. Regionalnej Bazy Logistycznej. Zgodnie z zapisami kontraktu na dostawę WWR Homar K na lata 2022-2027 przeprowadzone zostaną 3 moduły szkolenia. 1 dla instruktorów, 2 dla mechaników. W obecnie realizowanym 2. module szkolenia mechaników udział bierze 20 kursantów, 11 żołnierzy z brygad i pułków artylerii podległych dowódcy generalnemu rodzaju Sił Zbrojnych
oraz 9 żołnierzy i pracowników resortu obrony narodowej z jednostek wojskowych i instytucji podległych szefowi Inspektoratu Wsparcia Sił Zbrojnych. Każdy moduł podzielony jest na 2 bloki tematyczne. Pierwsza część szkolenia, przeprowadzona przez Hanwha Aerospace, dotyczy prac związanych z systemami WWR Homar K. Druga, prowadzona przez WB Electronics, dotyczy systemu kierowania ogniem Topaz. Dowódca obsługi, instruktor chorąży przemysłowy, Centrum Szkolenia Artylerii i Uzbrojenia, kurs dla personelu obsługującego i naprawiającego wieloprowadnicową wyrzutnię rakiet Homar K, kurs pozwalający na zdobycie wiedzy i umiejętności w zakresie budowy, eksploatacji, wykonywania obsług technicznych oraz weryfikację i naprawę podzespołów wyrzutni, takich jak działanie układu hydraulicznego, działanie zespołu kontenera, działanie systemu kierowania ogniem FCS oraz budowę zasady działania obsługi amunicji. 한국방산의 파트너십 사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한국 천무와 폴란드산 122mm 피닉스 로켓탄의 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보통 방산기업들은 자기네 무기를 팔고 나면 우리 탄약만 써야 한다며 종속시키려 드는 게 상식이죠. 폴란드는 구소련 시절부터 써온 122mm 로켓탄 재고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걸 버리기에는 아깝고 새로 산 천무인 호마르K에 쓰자니 규격이 안 맞아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닉스 제조업체인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메스코는 201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재정난으로 인해 기업 전체가 심각한 경영 위기로 부도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핵심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폴란드의 자부심이었던 122mm 피닉스 로켓 생산 라인은 사실상 죽은 산업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죠. 그러나 이때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 천무 발사대에서 너희의 피닉스 로켓을 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는데 규격이 전혀 다른 구수령 기반의 122mm 탄을 최첨단 디지털 발사대인 천무에 연동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웠지만 한국은 이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천무 발사대에 122mm 피닉스 로켓을 3개씩 묶어 총 36발을 장전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호환시켰는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값싼 탄약을 대량으로 쏠 수 있게 된 것이니 국방 예산을 획기적으로 아끼면서도 화력은 극대화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죽은 미사일도 살려내는 방산계의 화타. 이러한 협력 때문에 메스코는 천무 전용 122mm 로켓탄 생산이라는 거대한 일감을 확보했고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와 글로벌 계약을 따내며 화려하게 부활했죠.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강대국들은 무기를 팔 때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의 영향력과 리더로서의 지위인데요. 무기를 팔고 나서도 이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라, 우리 허락 없이는 이동도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사용권에 제한을 걸며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1순위로 삼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야, 내 돈 주고 산 무기인데도 상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반면 후발주자인 한국은 목적이 명확하고 깔끔한데요.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글로벌 방산 사회 도약과 시장 점유율 확보입니다. 한국은 구매국을 가르치려 들거나 정치적 제약을 걸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관심이 적고 대신 하나라도 더 팔고 하나라도 더 완벽하게 정비해주며 시장에서의 신뢰를 쌓아 점유율을 높이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발벗고 뛰는 한국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화끈한 파트너인 셈이죠. 사우디가 2030년까지 국방 분야에 때려 붓겠다고 선언한 돈은 무려 600조 원. 돈 냄새 맡고 달려온 장사꾼들은 널렸지만 미국과 유럽 같은 갑질령과 중국 같은 보여주기식 장사꾼에 사우디는 지쳐 있었는데요. 이때 국가 운명이 걸린 비전 2030을 함께 완주할 진짜 파트너 한국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 터진 12조 원 규모의 계약은 시작에 불과한데 블랙 이글스가 사막 상공에 태극 문양을 수놓고 사우디 왕실이 기립박수를 친 건 단순한 예우가 아닌 이제 한 배를 탔다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중국 무기 저가 수주? 응, 저가시주. 최근 KF-21 F414 엔진의 공급사인 GE 에어로스페이스의 파격적인 제안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16,000파운드급 엔진을 따로 만들지 말고 GE와 공동 개발하자며 손을 내민 것인데요. 그동안 기술 이전은커녕 협력조차 거절했던 GE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에 와서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독자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국에 대한 명백한 견제이자 역설적으로 한국의 엔진 개발 성공 가능성을 세계 1위 기업이 직접 증명해준 결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 현대자동차가 독자 엔진인 알파 엔진의 개발을 막바지에 두고 있을 때 당시 기술 제휴선이었던 일본 미쓰비시 사장이 실물 설계도를 본 뒤 충격을 받아 현대차 연구소에 직접 방문해 독자 개발을 포기하면 로열티를 무려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라고 회유했던 사건과 정확히 오버랩되는 장면이죠. 세계적인 항공 엔진 명가인 GE가 이토록 한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만이 가진 독특하고 성공적인 기술 테크트리 노하우에 있습니다. 즉 한국은 진짜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왔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워와 결국 독자적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건조해냈고 프랑스의 TGV 기술로 KTX를 도입한 뒤 독자 고속철도인 KTX 산청과 SRT를 만들어냈으며 러시아와의 초기 기술 협력으로 시작해 끝내 누리호의 독자 우주 로켓 엔진까지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처럼 바닥부터 기어 올라가며 끈질기게 기술 테크트리를 끝까지 완성해 고도 산업화와 기술 자립에 성공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현재 KF-21, TO-10, 수리온 헬기 등의 자사의 엔진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GE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독자 엔진 프로젝트에 숟가락이라도 얹어 미래의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할 한국을 통제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25년은 대한민국 항공 엔진 자립 역사에 있어 거대한 이적표를 세운 기념비적인 한 해였기에 GE의 견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공밀레, 헝그리 정신 같은 추상적인 근거가 아니라 실제 엔진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데이터가 예상 못한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적 1만 대라는 경이로운 항공 엔진 출고 기록을 달성하며 세계적 수준의 제조 및 조립 역량을 확실히 증명했고 이와 동시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5번째로 1680도급 초고온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하며 항공 엔진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난제인 첨단 소재 기술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두 업체의 눈부신 성과는 대한민국이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한국은 1979년 F4 팬텀 전투기에 탑재된 J79 엔진부터 현재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미국의 설계도를 받아 정밀 부품을 깎고 조립하는 면허 생산, 즉 라이센스 생산 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는 곧 GE의 허락 없이는 엔진의 나사 하나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엄격한 지식 재산권 한계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달성한 1만 대의 엔진 생산과 5,700대에 달하는 오버홀 창정비 경험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남의 설계도였지만 수십 년간 수없이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어느 부위에서 주로 균열이 생기고 어떤 부품이 가장 극한의 열을 받는지에 대한 방대하고 귀중한 실전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GE의 설계도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고유의 기술로 엔진을 설계하고 시작하는 완전한 독립의 단계에 당당히 진입한 것입니다. 하긴 40년간 나사초였으면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조립 숙련도에만 주목하고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독자 엔진의 개발 핵심 열쇠, 바로 엔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페이덱 통합 디지털 엔진 제어 장치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데이터 확보에 있습니다. 방대한 페이덱 데이터야말로 독자 엔진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기준인 것이죠. 한화는 지난 40여년간 GE의 F404, F414 엔진 등을 면허 생산하고 정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페이덱이 비행 상황에 맞춰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 정교한 알고리즘 데이터를 철저하게 취득해왔습니다. 엔진이 지상 테스트베드에서 가동될 때 특정 고도와 기온에서 페이덱이 연료 분사량을 마이크로 단위로 조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미 수십만 번 이상 지켜보고 분석해낸 것이죠. 비록 핵심 소스 코드는 몰랐을지라도 주중사의 스톨 조작이라는 입력값과 그에 따른 엔진의 반응이라는 출력값 사이의 상관관계 데이터를 무려 40년 지나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완벽한 정답지를 옆에 끼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엄청난 이점입니다. 이러한 페이덱 기술의 절대적인 중요성은 중국과 러시아산 전투기들의 운용 실태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나 중국제 전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바로 엔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짙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는 바로 불안전 연소 때문이고 이 치명적 결함을 막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허술하고 정밀하지 못한 페이덱 시스템에 있습니다. 엔진 제어 로직이 정밀하지 못하다 보니 주중사가 급가속을 시도할 때 시스템이 연소실에 일단 막대한 양의 연료를 무작정 들이붓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유입된 산소량에 비해 연료가 너무 과다해지면서 미처 타지 못한 연료가 그름과 매연이 되어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엔진 내부의 공기 흐름이 순간적으로 꼬이면서 엔진이 멈추거나 폭발하는 위험한 현상을 서지라고 부르는데 페이덱의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이 치명적인 서지 현상을 피하기 위해 엔진 제어를 매우 투박하고 여유있게 세팅해버립니다. 비행 중 엔진이 꺼져 추락하는 대형 사고를 겪는 것보다는 매연이 좀 심하게 나더라도 연료를 넉넉하게 공급하는 편이 낫다는 식의 임시 방편인 설계를 채택한 것이죠. 결국 부족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엄청난 매연으로 때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기체 내구성뿐만 아니라 전력 측면에서도 치명적 약점을 지니게 되는데 저 멀리서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는 꼴이 되어 스텔스 기능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죠. 또한 배기구의 온도가 불규칙하게
무지하게 치솟고 열 신호가 커지면 적의 적외선 열추적 미사일이 전투기를 조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건 극심한 엔진 수명 단축인데 연소실 내부에 층층이 쌓여있는 탄소 그을음은 엔진 내부의 정밀 부품을 빠르게 마모시키고 심각한 열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산의 엔진의 수명이 1000시간 안팎에 불과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내구도의 든든한 바탕이 되는 모태 모델의 취급부터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스승인 러시아제 AL-31F 엔진은 창정비 주기가 약 500시간에서 1000시간 수준에 불과하며 중국은 뭐 이딴 지저가 다 있나 싶게 허락도 없이 이 엔진을 무작정 뜯어서 역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스승인 미국 GE의 F414 엔진은 4000시간의 수명을 보장하는데 한국은 40년간 GE의 완벽한 정석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흡수하였죠. 중국이 항공기 엔진 국산화, 일명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쏟아부은 자금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해도 최소 1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돈으로도 결코 시간을 셀 수 없는 것이죠. 초고온을 견디는 금속 소재의 미세한 합금 배합 비율과 4000시간 이상을 거듭히 버텨내는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은 오직 수만 번의 혹독한 시행착오와 실전 데이터가 쌓여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물론 단순히 데이터가 많다고 엔진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항공 엔진 제작의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소재 기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두산은 가스터빈 엔진 내부에 살인적인 고온을 버텨낸 첨단 소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엔진 국산화의 가장 큰 산을 넘은 셈이죠. 이쯤 되니 GE가 왜 뜬금없이 공동 개발을 제안했는지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발전소의 대형 가스터빈과 항공용 제트 엔진은 그 작동 원리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따라서 두산이 확보한 대형 가스터빈의 핵심 기술을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과정만 거치면 훌륭한 항공제트 엔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스터빈 엔진은 견딜 수 있는 온도에 따라 F, G, H급으로 나뉩니다. 1300도에서 1450도 사이를 견디는 엔진은 F급으로 분류되며 이는 현재 중국이 헤매고 있는 기술 수준입니다. 1500도에서 1600도 사이는 고효율 차세대 가스터빈으로 평가받고 160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디는 것은 현재 상용화된 기술 중 가장 최상위 등급인데 이 엄청난 기술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뿐입니다. 터빈 입구 온도인 TIT가 1680도, 화씨 약 3100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의 F-22 랩터 스텔스기에 탑재된 프렛 앤 휘트니의 F-119 엔진이 보여주는 핵심 성능 지표와 동급이죠. F-22에 탑재된 F-119 엔진의 진정한 위력은 막대한 연료를 소모하는 애프터 버너를 켜지 않고 초음속으로 순항할 수 있는 슈퍼크루즈 기능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필수인 이 기술의 핵심이 바로 1600도에서 1700도 사이의 고온을 견디는 특수 소재와 냉각 기술인 것이죠. 현재 KF-21에 들어가는 F414 G400 엔진은 4.5세대급으로 매우 우수한 엔진이지만 TIT는 약 1450도에서 1500도 수준으로 만약 우리가 추진 중인 차세대 엔진 국산화 사업을 통해 이 1680도급 이상의 기술을 상용화해낸다면 그것은 곧 F-22급의 강력한 심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선 가스터빈 개발만 했을 뿐 양산이나 상업화 능력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의 기술력은 이미 국내 발전소 공급을 넘어 심지어 가스터빈 기술의 종주국인 미국 시장의 높은 장벽까지 뚫어냈습니다. 복합 발전 효율 63%라는 꿈의 스펙을 지닌 두산의 DGT-6300HS2 모델은 2025년 10월 운용하는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380MW급 최신형 H급 가스터빈 5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은 가스터빈의 발상지이자 GE 본사가 있는 나라이고 그런 안방시장에서 한국 두산의 제품을 무려 5기나 연속으로 수주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건 이미 15,000시간 이상의 실증 가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건데요. 기계공학에서 새로운 엔진을 개발했을 때 초기 수백 시간은 무사히 돌아가더라도 실제 가혹한 상업운전 환경에서는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15,000시간을 연속 운전했다는 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무려 1년 8개월 이상을 쉬지 않고 돌린 셈이죠. 발전소 엔진은 수시로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며 극심한 열팽창과 수축을 겪습니다. 이 과정을 버텨냈다는 것은 터빈 블레이드가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도 변형되거나 깨지지 않는 완벽한 내구성을 갖췄다는 확고한 증거이죠. 현재 한국의 엔진 국산화 사업은 경쟁과 협력이 가장 이상적으로 공존하는 구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시스템 설계 및 통합을 담당하며 국내 유일의 엔진 생산 시설을 갖춘 역량을 바탕으로 전시적인 엔진의 설계, 조립, 그리고 제어 시스템 개발을 강력히 주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온 소재 및 터빈 기술을 책임지는데 발전용 가스터빈을 만들며 쌓은 압도적인 초내열 합금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기 엔진에 맞게 이 고온 소재를 경영하는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즉 각 분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 두 곳의 한국 업체가 동시에 발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글로벌 공룡인 GE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16,000파운드급 이상의 고성능 항공 엔진을 우리 손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래 동북아시아의 하늘에서 KF-21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5는 최근 참담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공영 매체와 군사 전문가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던 젠35 스텔스 전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중국 내부에서조차 뼈아픈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 분야에서 저명한 현지 군사 평론가인 회사 선봉은 지난달 포털 사이트 QQ.com을 통해 젠35의 실제 작전 가능한 시간이 고작 7분에 불과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오시드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속거리와 채공 시간 수준이 매우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가 이토록 굴욕적인 분석을 내놓은 배경에는 중국 항공산업의 가장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인 터보팬 엔진의 성능 부족 문제에 있습니다. 현재 젠35에 탑재된 엔진은 당초 고려했던 차세대 고성능 엔진 WS19가 아니라 구형 엔진을 조금 개량한 WS21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신형 WS19 엔진은 고온을 견디기 위한 특수 코팅이 적용되어 노즐이 어두운 색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영상 속에 포착된 젠35 양산기들은 기존 WS13 계열 특유의 밝은 금속성 은색 노즐을 버젓이 달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구형 엔진의 톱날 모양의 껍데기만 바꾼 눈속임을 사용하였죠. 소티의 한계가 있는 함재기는 무장과 연료를 가득 싣고 이륙해야 하지만 WS21은 추력이 현저히 부족해 연료를 꽉 채우지 못하거나 무장을 대폭 줄여야만 합니다.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너무 많은 연료를 낭비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기동할 수 있는 시간이 7분으로 극도로 짧아지는 것이죠. 그 7분을 뜨긴 뜨는데 무장은 1도 없는 전투기. 진정한 완성형 전투기로서 미국의 F-35와 대등한 기동성을 갖추려면 WS-19의 탑재가 필수적이지만 벌써 60대 이상 생산된 양산기에서조차 이 최신 엔진의 장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기체 자체의 조악한 내구도에 대해서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만 군사 매체들은 최근 대만 해협 인근에서 중국 젠35의 비행이 많아진 데에는 날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2월인 현재는 통상적으로 쾌적한 건기 시즌에 속하여 비행이 가능하지만 비가 잦은 우기였던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젠35를 비롯한 중국의 L15와 젠17 등의 비행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대만 매체들은 그 이유에 대해 중국 군용기들은 우기 때 비를 맞으며 비행할 경우 방수 및 부식 방지 능력이 떨어져 기체 수명이 급감하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죠. 이러한 품질 문제를 증명하듯 최근 중국의 공영 매체 방송을 통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놀라운 장면이 우연히 포착되었습니다. 홍두 항공공업의 생산 라인에 취재를 나간 중국 공영방송 기자는 자국의 첨단 제조업을 힘주어 강조했지만 정작 방송 화면에는 작업자들이 항공기 부품을 원시적인 수작업으로 두들겨 맞추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이 장면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L15 훈련기를 만드는 홍두 항공공업과 젠35 스텔스기를 만드는 선양 항공공업 모두 중국 국영 방산기업인 HVIC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홍두에서 주먹 구구식으로 만든 L15가 바로 선양의 젠35를 몰 파일럿들을 길러내는 핵심 교육용 기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중국 해군이나 공군 조종사가 젠35 같은 오시드 전투기를 능숙하게 조종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고성능 정밀 훈련기가 필수적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이 L15를 개량한 함재기 버전을 개발하여 선양의 젠35와 함께 차세대 항모 푸젠함에 탑재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첨단 훈련기를 동네 철공소 수준으로 제작하는 모습이 폭로되면서 중국산 군용기 전반의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这里是猎鹰 L15 高教机的诞生地，不仅如此，可以说这里是中国航空工业的诞生地之一。1954年，新中国的第一架飞机出教5就是在这里飞向蓝天。60多年来，洪都集团专注于教练机的生产和研制，研制出出教6、K8、L15等一系列明星飞机，被称为中国教练机的摇篮和基地。飞机制造都有哪些黑科技？现在我就带大家去一探究竟。 这里是一个钣金加工车间，整个车间呢，除了机器的轰鸣声，此起彼伏的是敲敲打打的声音。那么这是工作人员在敲打飞机的零件。为什么飞机的零件需要靠人工来敲打呢？这是因为它的每一个部件对平滑程度要求是很高的。您看这样一个部件，它是飞机身上一个常见的整流罩的部件，它的折弯处是非常平滑的，不会出现平直的棱角。这是为了受力均匀，防止折弯处出现裂纹。 我在这里还发现了这样一个细节，工作人员使用的锤子，它是一个木质的材料。那么使用这样的工具呢，也是为了防止零件的表面受损伤。而在所有的飞机零件中，对平滑程度要求最高的是蒙皮。现在我们一起去看一看。 蒙皮也就是飞机的表面，因为它直接接触空气，在接触到空气的作用力之后呢，会将作用力传递到和它相连的机身、机翼和骨架上，因此对蒙皮的要求是非常高的。不仅要求它可塑性强、强度高，还要求它的表面绝对平滑。那么我身后的机器呢，正在进行的就是蒙皮的加工。它通过这样一个模具，将原材料压形成相应的形状，就完成了蒙皮加工的过程。
看到这样的模具，就是我们平时所乘坐的民用客机的机身的模具。通过这个模具就能够生产出一张相应形状部件的蒙皮。而为了实现表面的绝对平滑，之后装在蒙皮身上的铆钉，它的凹凸程度不能超过0.1毫米，比一根头发丝儿还细。你能想象吗？早期的蒙皮它还是布制的，也就是一层纺织材料附在木质或者金属架上，再覆盖一层不透气、不透水的材料来满足飞行需求。现在的蒙皮已经是镁合金、铝合金等材料，高性能的飞机采用钛合金和复合材料。 반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설계도에만 존재하는 가짜가 아니라 실증을 마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완벽한 엔진을 만들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간 쌓아온 한화의 디지털 제어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두산의 초내열 소재 기술이 결합되어 완성될 독자 엔진, 그리고 이 강력한 심장을 달고 날아오를 KF-21은 머지않아 동북아시아 하늘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지희랑 같이 하면 우리만 자빠지게 됨.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